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9월 학력평가 통합과학 해설을 맡은 김청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1번부터 어떻게 문제를 좀 접근을 했어야 되고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야 하는지 1번부터 차근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통합과학의 내용을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통합과학의 첫 번째 주제는 도대체 이 많은 물질들은 어떻게 탄생한 게 된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을 시작으로 빅뱅부터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통합과학 공부 시작하면서 처음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게 문제를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읽으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떠올렸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단연 그건 기본 입자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기본 입자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전자와 그리고 쿼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쿼크에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것처럼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있었습니다. 같이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우주는 더 팽창했고 우주의 온도는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그때 이 쿼크의 서로 다른 종류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었고 우주는 더 팽창했어요. 그렇죠? 더 팽창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우리 친구들 중요했던 것이 빅뱅 이후에 원자핵이라는 것이 그럼 언제 만들어집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시간을 같이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원자핵이라는 것은 빅뱅 이후 3분이 지나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주의 온도가 아직 높았기 때문에 전자는 천방지축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우주는 더 팽창했고 우주의 온도는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되면 이때 우주의 온도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이 천방지축처럼 떠들던 전자가 원자핵에 붙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원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드디어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출발한 빛을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단순히 그냥 나와 있는 것을 쭉 읽기만 했었지만 읽으면서 기본 입자 전자와 쿼크가 있지. 그리고 그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고 얘네들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시간을 꼭 같이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에 도달했을 때 원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한번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기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억은 기본 입자로 전자에 해당하는 거 옳은 보기가 되겠죠. 기억은 옳은 보기구나. 그럼 니은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성했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니은도 우리 친구들 옳은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디귿 보면 디귿의 생성으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거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죠. 전자가 아직 원자에게 붙들리기 전에는 빛이 직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빅뱅 이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에 도달하고 나면 이제 이 전자가 원자에게 붙들리게 되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도 우리 친구들 옳은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고른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를 먼저 보시면 그림은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성운이 그리고 별, 초거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근데 우리 주변에 수소와 헬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공부하면서 그러면 그 외에 다양한 원소들은 어디서 탄생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별의 탄생과 진화의 과정을 같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두기로 했냐면 바로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들은
어떻게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될까? 요거 하나와 하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의 진화 과정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재료밖에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계열성으로 보내게 되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들은 그렇죠. 적색 거성으로, 그리고 바깥 부분은 팽창해서 행성상 성운으로, 안에는 수축해서 백색 외성으로 별의 일생이 마무리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출제됐던 것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의 진화는 아니었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의 부분에서 지금 별이 탄생하기 쉽습니다라는 거였고 별의 일생 대부분을 우리 주계열성에서 보내게 되는 거였죠. 근데 얘는 아직도 재료가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원소, 그렇죠. 철가지를 만들 수 있는 초거성 단계로 진화합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원소는 철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거운 원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라고 할 때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중성자별로 생을 마감하는 지금 별의 탄생 과정, 지금 진화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기억해 보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찾은 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니은에 보시면 A 과정에서 성운이 수축하여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운에서 밀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 부분에서 얘네가 안으로 수축을 했었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고 그때 우리는 별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니은은 지금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디귿도 보시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거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죠. 대단히 안정한 원소인 철은 초고성 단계에서 만들어졌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내부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죠.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보셔야 되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을 골라준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이 나왔어요. 같이 정리하실 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어떻게 진화하는지 같이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럼 우리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좀 먼저 읽어보면 그림은 탄소화합물 가와 나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6월 모의고사를 얼마나 열심히 복습을 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는요. 규산염 광물에 대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죠.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탄소 화합물에 대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될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림에 지금 보시면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해도 되는데 먼저 우리가 탄소라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자 배치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탄소는 원자 번호 그렇죠 6번이에요. 자, 그러면 탄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까지의 전자를 갖고 그 다음 전자 껍질에는요. 지금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전자를 6개 가질 거예요. 그 말은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4개의 전자를 갖게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4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말은 탄소는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지금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이쪽에 지금 탄소 2개가 있어요. 탄소는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탄소와 탄소가 결합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원자가 비어있는 자리에 이렇게 6개가 들어가고 있는 모형이 바로 가의 모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선생님 탄소는 2개 있고요.
수소는 6개 있어요 라는 것이 지금 가가 가에 해당하는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도 한번 볼게요. 나도 탄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탄소 적어보고, 그런데 수소의 개수가 아까보다 적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소 이렇게 2개가 결합하고 이쪽에도 수소 2개가 결합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탄소는 4개의 공유 결합을 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2개 더 해야 되니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존재하는구나. 요거 우리 친구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 2개에 수소 4개가 결합하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탄소가 2개고 수소가 6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찾은 거랑 지금 일치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는 4개래요. 그러면 우리 전자 배치 그린 거에서 원자가 전자수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위치한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4개예요. 그러니까 4개입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그럼 디귿도 볼게요. 나에서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이중결합이래요. 이거 우리가 찾은 거네요. 지금 나는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디귿까지 옳은 보기가 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골라준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원자가 주어졌을 때 내가 전자 배치를 그려낼 수 있는가, 요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쉽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음은 물질 A부터 C가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A를 보면 휴대용 가스버너 연료의 주성분이다. 이거 우리 예전에는 부탄가스 이렇게 부르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명명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뷰테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지금 뷰테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답이 하나가 되겠구나. 그 다음 B를 보시면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킹 파우더, 우리 이스트라고도 얘기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알고 있는 탄산, 수소, 나트륨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얘는 뷰테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C도 보면요. 비누래요. 비누를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되는 거, 그렇죠. 우리 알고 있는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이 수산화나트륨, 그래서 염기성 물질인데 손등 같은 데 누르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미끈거린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지금 3개를 모두 다 연결하고 있는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우리 친구들 6월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되었었고, 6월 모의고사 우리 같이 복기를 하면서 요런 문항들은, 요런 실험들은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대로 그 내용들이 다시 추가가 돼서 출제가 된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습을 열심히 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험 과정을 좀 볼게요. 물이 담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을 건가 보다. 먼저 여기까지 캐치. 그 다음에 그 시험관 A와 B에 서로 다른 알칼리 금속 조각 A와 B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서로 다른 알칼리 금속을 넣을 건데 만약에 결과가 같다면 그거는 알칼리 금속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A와 B를 각각 넣고 반응을 관찰할 거래요. 자, 그러면 결과 가만 한번 먼저 보면 A와 B에서 모두 격렬하게 반응한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은 물을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는구나. 하나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할 건데 아직 그 기체가 뭔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나도 한번 볼게요. A와 B에서 발생한 지금 말한 그 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체를 모아서 성냥불에 데워 볼 거래요.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A와 B에서 모두 펑 소리가 났대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계속 했던 거예요. 어떤 기체가 발생했는데 그 성냥불을 데워봤을 때 펑 소리가 난다면 이거 수소 기체가 발생했구나. 그쵸? 그럼 여기서 선생님 수소 기체 발생했어요. 요거 하나는 찾으셔야 되는 거죠. 되셨죠? 자, 다도 볼게요. A와 B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게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는 6월 학평에서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요거 하나 꼭 챙겨 두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같이 보셔야 돼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것이 나오면 얘는 염기성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지시약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걸 넣는데 걔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 그러면 너 염기성 물질이구나,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떨어뜨리고 색 변화를 관찰할 거래요. 그랬더니 다 해봤더니 A와 B의 용액이요 모두 붉은색으로 변했대요. 아 그러면 얘네 염기성 물질이구나, 요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질들은 모두 다 알칼리 금속이라면 가지고 있는 성질이구나. 되셨죠? 문제 볼게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의 용액은요 염기성이래요. 이거 우리가 찾은 거죠. 아 염기성이 보이는 순간 페놀프탈레인 용액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변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변했으니까 기억은 옳은 보기. 니은에 보시면 가에서 발생한 기체는 산소였나요? 아니죠. 펑 하는 소리가 났던 것은 우리 수소기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디귿 볼게요. 알칼리 금속은 물에 닿지 않도록 석유에 넣어 보관해야 된대요. 물에 닿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아 물에 넣었더니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잘 보존할 수가 없을 테니까 물에 닿지 않도록 석유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지금 기억과 디귿을 골라준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알칼리 금속의 실험 이건요 20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 계속적으로 빈도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이거든요. 각각의 실험 부분에서 그 결과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연결해서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로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이제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한번 보시면요. 그림은 중성 원자 A와 B가 결합해서 BA2를 생성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문항이 화학 결합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나오고 있고 또 난이도 있는 문항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화학 결합이라고 하면 공유 결합 또 이온 결합 이런 부분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 친구들이 A를 보고 B를 보고 각각의 얘네가 어떠한 원자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 문항에서는요 굳이 이 원자가 무엇인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다만 우리 친구들이 어디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전자 껍질이 2개거나 그 말은 뭐예요? 얘는 선생님 이주기 원소예요. 여기까지는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몇 쪽 원소인지는 그렇죠. 얘 원자과 전자, 체외각 전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7쪽 원소인가요? 아니었죠. 17쪽 원소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더 좋으면 얘는 플로린이구나. 이것도 찾아주시면 훨씬 더 좋았어요. 자, B를 보시면 역시나 얘도 지금 전자 껍질은 2개예요. 그 말은 얘도 선생님 이주기 원소예요. 좋아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 찾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얘는 16쪽 원소에 해당하겠구나. 그럼 누구예요? 그쵸, 얘는 산소구나. 하지만 굳이 이 원자가 무엇인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런 화합물을 만들었대요. 그럼 이렇게 여기 빈자리들이 보여요. 얘네 불안해. 그래서 비활성 기체처럼 마치 지금 누구처럼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원자 번호 10번에 그렇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얘네들은 서로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비금속 사이에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이주기 원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는 우리 찾았잖아요. 이주기 원소 맞네요. 그다음 니은 B는 이족 원소이다. 만약에 B가 이족 원소였다면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6족 원소입니다. 이렇게 찾았으니까요. 니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BA2에서 원자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 맞나요?
내용과 같이 모두 다 지금 10개 가득 찬 전자배치,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오름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을 고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유결합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 이온 결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7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6월 학평에서 9월 학평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출제 범위가 바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항 출제가 됐는지 볼게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세포라는 것은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아주 기본 단위입니다. 이런 거 하나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A부터 D는 각각 핵, 리보솜,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중에 하나래요. 그럼 먼저 매칭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데 보면 요 A는요 조그맣고 동글동글동글한 거예요. 통합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던 거거든요.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어디서 합성됩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배웠던 리보솜입니다 라고 바로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이동에 관여하는 건 어디였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택배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소포라는 이름을 썼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이건 이동에 관여합니다. 우리 이게 지금 소포체라고 비와 연결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럼 C를 딱 봤더니 가운데 있네요. 이거 제일 중요한, 그렇죠, 핵. 얘는 유전물질 가지고 있는 핵이구나. 되셨죠? 아래쪽에 보니까 얘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A는 리보솜,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포도당이 합성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1번부터 정답이네요. 그죠? 틀린 보기가 되니까. 그럼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2번부터 5번이 옳은 보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B는 소포체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C는 우리 핵이니까 핵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3번도 옳은 보기. D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요. 그럼 지금 세포 호흡이 뭐예요? 양분과 산소가 반응해서 결국 내가 생활에 필요한,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세포 호흡이었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리보솜 지금 단백질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이동에 관여하고 또 핵 유전물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 호흡 담당하는 A부터 D의 세포 소기관은 동물 세포에도 식물 세포에도 모두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 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포 공부할 때 동물 세포에서는 관찰이 안 되는데 식물 세포에서만 관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광합성하는 엽록체. 광합성 일어나는 엽록체 혹은 세포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물 세포에서만 관찰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구분해서 우리 친구들 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5번 보시면 A부터 D는 모두 식물 세포에도 존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도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친구들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8번은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지구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각각의 권역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안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5가지였어요. 어떤 요소들이 있었죠? 직권이 있었고 수권이 있었고 물과 관련된 또 우리 숨쉬고 살고 있어요. 그럼 기권도 있었고 우리와 같은 그렇죠. 생물권도 있었고 선생님 이게 왜 지구 시스템에 들어가나요? 라고 했지만 지구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외권도 있었어요. 그 5가지의 권역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특징별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2개의 권역이 나왔거든요. 문제 보시면 그림 가는 해수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나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를 보면 우리 해수의 층상 구조 공부할 때 반드시 선생님이 각각의 층의 특징 중요해요. 아는 거 정말 중요한데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얘 왜 도대체 3개의 층으로 나눠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요. 근데 윗부분에는 바람도 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받는데 바람도 불어서 잘 섞이니까 여기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요. 우리는 거기를 혼합층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리고 바람의 영향은 받지 않고 태양 에너지의 영향만 받으면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는 층, 수온 약층이었어요. 근데 1년 내내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가지고요. 4도씨 정도로 1년 내내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도 있었어요. 우리 거기 심해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수온 분포가 왜 저런 분포를 이루게 되는지도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층, 직권의 층상 구조였어요. 직권의 층상 구조는 4개로 구분이 되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었어요.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그쵸, 멘틀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구 초기에 어떤 생성 과정을 보면서 밀도가 가장 큰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핵을 구성하게 되었고 밀도가 조금 작은 것은 위로 떠올라서 멘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핵이라는 것이 이 위에 있는 물질 멘틀보다는 밀도가 크겠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거 있었어요. 이건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었거든요. 이 중에서 이 외핵이라는 요 부분은 지금 우리 액체로 추정 중입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온도는 혼합층이 심해층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온도 자체가 혼합층이 지금 더 높거든요. 그럼 혼합층이 심해층보다 높습니다. 그럼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나의 내핵은 더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 중인가요? 아니었죠. 우리가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 중인데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외핵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 나에서 밀도는 멘틀이 외핵보다 큰가요? 그렇다면 아래로 가라앉았겠죠. 지금 밀도는 핵이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디귿도 친구들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억만 골라준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8번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각 권역의 층상 구조나 어떤 특징들을 묻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건 뭐예요? 그렇죠. 각 권역의 상호작용이었거든요. 물질들이 이동하면서 결국 에너지도 이동한대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권역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꼭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9번 문제도 그럼 같이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꼭 외워야 하나요? 안 외우고 넘어갈 수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주기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친구들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 친구들 주기율표를 그래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조금 수월하게 문제들이 앞으로도 더 잘 풀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굳이 우리 친구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각 기호에 해당하는 원소가 무엇인지는 굳이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2가지였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떠한 원소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저 자리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는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 봅시다.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외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비금속 자리야. 그죠? 여기도 비금속 자리고 여기는 비활성 기체 자리예요. 그죠? 비활성 기체. 그 다음 여기도 비금속. 이 기호 중에 지금 금속은 D밖에 없는 거예요. 요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문항들이 풀리는 문항이었어요. 자, 그럼 볼게요.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 그냥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항에서는, 이런 보기에서는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족은 지금 세로줄을 이야기하는 거고 A와 B는 같은 가로줄,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지 같은 족 원소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기억은 틀린 보기. CA4라는 것은요, 공유결합 물질이래요. C라는 원소가, A라는 원소가 뭔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C라는 기호에 있는 이 원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리고 A도 비금속이에요. 아, 그러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공유결합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이겠구나. 그죠? 그러면 니은도 니은이 오른보기가 되는 거예요. 디귿에 보시면 D, 금속이에요, 이번엔. 아, 이번에는 금속이랑 E가 만나니까 여기에 있는 E는 비금속이에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얘는 수용액은요,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6월학평에서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또 출제가 된 거거든요. 보시면 비금속 결합한 공유결합 물질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 있죠. 얘네들의 전기전도성 비교하는 건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얘 고체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액체 상태이거나 수용액 상태일 때였어요. 그렇죠? 공유결합 물질은 얘가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수용액 상태든 전기전도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액체 상태가 되거나 수용액에 녹여주면 이 이온이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전하를 운반시켜줄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요때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 액체와 수용액에서는 전기전도성 있습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대로 출제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아, 얘는 수용액이니까 전기전도성 있습니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 디귿을 오른보기로 골라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준 마지막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주기율표만 묻는 문항은 아니었고 주기율표에 우리 친구들이 공유결합 물질과 또 이온결합 물질의 각각의 전기전도성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좋은 문항이었어요. 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친구들 각각의 아, 여기에는 선생님 수소예요. 그리고 여기 B에는 헬륨이에요. 또 C에는 탄소, 그리고 D에는 마그네슘, 그리고 E에는 염소 원소의 자리입니다 라는 것도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10번 문항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은요. 다음은 물체의 충돌 실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실험 과정과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체감 난이도가 혹시라도 높았다면 이런 문항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우리가 흔히 수능형 문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념을 알고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서 그 안에 넣어서 정답을 찾아냈어야 하는 문항들이에요.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가 운동하여 힘 센서와 충돌하게 할 거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얘를 운동하게 해서 여기에 힘 센서가 있는데 얘랑 충돌하게 할 거래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물체를 요거를 조금 체크하셨어야 돼요. 일정한 속력 V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 운동하게 하고 물체가 힘 센서와 충돌한 후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과 힘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정지해요.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속력은 뭐가 될까요? 정지한다는 건 속력은 0이에요. 아, 그러면 얘는 움직이고 있던 거가 멈추겠구나. 요 생각. 달을 보면 가의 물체와 질량이 같대요. 아, 질량이 그러면 두 개의 물체를 실험할 건데 어쨌든 그 두 물체의 질량은 같은가 보다. 근데 종류는 어쨌든 다르대요. 그리고 나와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체는 힘 센서와 충돌한 후 정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친구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네 지금 2번의 실험을 하는 건데 여기 물체에 있는 두 개가 얘의 종류는 다르지만 질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일정한 속력 V로 그럼 얘 속력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 지금 뭐가 똑같은 거냐? 운동량이 똑같은 거죠. 자, 이게 초기의 운동량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근데 얘가 정지할 거래요. 그럼 어쨌든 속력이 제로가 되니까 나중에 운동량도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이 같으니까 당연히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떨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당연히 같겠죠. 운동량이 같으니까 변화량도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보이는 순간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은 그렇죠. 충격량인 거예요. 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면 당연히 충격량이 똑같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운동량의 변화량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랑 똑같아.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힘, 그리고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량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충격량 자체의 값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뭐만 건드릴 수 있냐면 그 힘을 받는 시간을 다르게 한다면 충격력, 힘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받는 시간을 크게 하면 그 힘은 작아질 거고 힘을 받는 시간을 만약에 작게 한다면 그 힘은 커질 거구나. 요것만 우리가 수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결정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요 내용이 형태만 바꿔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어쨌든 문제 속에서 주어지는 거고 그걸 찾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충격량이구나. 근데 이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이 위에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결정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건드리면 충격력이 달라지는 걸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실험 결과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결과를 한번 보시면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시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표에서도 물체가 힘 센서와 충돌한 후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래요. 우리 앞에서 뭐 얘기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이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뭐는 건드릴 수 있다 그랬냐면 시간은 건드릴 수 있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보니까 하나는 시간이 아마도 이 짧은 거겠죠. 얘가 t예요. 그리고 하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면 요 시간만 맞춰봐도 이 나가 기억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다는 니은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시간을 짧게 했더니 힘이 커졌네. 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시간을 길게 했더니 힘이 작아졌네. 라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밑에 힘과 시간의 곱인 요 밑에의 면적은 같을 것이다.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그렇죠. 충격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한다면 충격량인 이 두 개의 면적 S1과 S2는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건 뭐다? 시간을 다르게 함으로써 힘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다의 측정 결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벌써 골랐죠? 기억은 나의 측정 결과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일단 기억은 틀린 보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곡선 기억과 니은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서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면적 이미 얘기했어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힘과 시간의 곱이었어요. 그러면 힘과 시간의 곱이 충격량. 그건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면적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을 우리 친구들 옳은 보기로 골라줬어야 되는 거예요. 디귿에 보시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그러면 평균 힘을 비교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더 짧은 게 당연히 평균 힘이 크겠죠. 그러면 기억에서 기억은 뭐였냐면 나였었잖아요. 그죠? 그럼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힘이 큽니다 라고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까지 우리 친구들 옳은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른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묻는 문항이 항상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어떻게든 줄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자료 해석하셔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국 충격량이고 충격량이라는 건 그럼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드리는 건 시간만 건드리면 거기에 따라 힘이 달라질 거니까 단순히 그거에 대한 비교하는 것을 계속 다른 유형으로 물어보는 것뿐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문항이 우리 뒤쪽에 또 한 문항이 나왔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1번 문항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와 나는 각각 헤모글로빈 그리고 DNA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항을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았냐면 헤모글로빈과 DNA 중 하나입니다 라는 걸 읽음과 동시에 아,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일종이지 이 생각이 들었어야 되고 DNA, 아, 핵산의 일종이지. DNA는 이중나선 구조야. 여기까지만 우리 친구들 생각이 났다면 이 문제 참 쉽게 풀렸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DNA, 이중나선 구조니까 아, 얘가 DNA일 거고 얘가 지금 헤모글로빈이겠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의 일종이니까 아, 얘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고 이 DNA는요, 그렇죠.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우리 옳은 것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대요. 아, 가는 단백질이었잖아요. 그럼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억 옳은 보기. 나는 핵산의 한 종류래요. 그래서 우리가 핵산을 DNA, RNA 이렇게 공부했었다고요. 아, 지금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DNA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 가와 나는 모두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럼 뭐예요? 얘 단백질이니까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 그리고 DNA는요, 핵산이니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 그럼 둘 다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답은 우리 친구들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고른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의 일종이지 요거를 잡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1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표는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지각과 사람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하나는 지각이고 하나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질량비래요. 자,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 뭔가요? 우리 중학교 때도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공부했었거든요. 암석이죠, 암석. 그럼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광물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광물, 그렇죠, 규산염 광물. 그럼 규산염 광물이라는 건 규소의 규, 산소의 산.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규소, 산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얘네가 지금 규산염 광물 얘기하는 거라서 가가 지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탄소화합물 이런 거 공부했었고 생명체 내에는 또 많은 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산소, 탄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 나가 지금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질량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가는 주로 물과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럼 물과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건 결국 가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질량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지각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일단 틀린 보기가 되겠죠. 나는 지각에 해당하나요? 나는 지금 사람이니까 니은도 틀린 보기. 디귿에 보시면요. 가나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가 뭐냐요? 이거는 데이터 그대로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산소, 사람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산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입니다. 그럼 디귿이 일단 우리 친구들 옳은 보기가 돼서 정답은 디귿 하나만 골라준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혹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도 매번 학평 빠지지 않고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친구들 개념 딱 한 번만 정리해 두시면 아, 매번 그 문항 내가 맞아간다, 점수 챙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게요. 그림은 신소재에 대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A, B, C의 대화가 나와 있네요. 학생 A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보면 탄소 나노튜브는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에 활용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탄소 나노튜브 공부할 때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거에 섞어서 강도를 굉장히 높여서 복합 소재에 사용합니다 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학생 A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학생 A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학생 B를 보면 그래핀이 나오네요. 우리 신소재에서 적어도 두 개는 반드시 알고 갑시다 이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는 그래핀이었고 하나는 그렇죠, 정말 중요했던 초전도체였어요. 이 그래핀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탄소로 구성된 흑연에서 아주 얇게 한 겹을 껴내서 펼친 평면 구조였어요. 우리가 이 그래핀을 꿈의 물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한 층을 아주 얇게 떼냈어요. 그러니까 탄소 한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투명하겠어요. 빛이 굉장히 잘 투과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얇은 애가 엄청 단단하대요. 철보다도 단단하대요. 그리고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게 구리인데 구리보다도 열 전도성이 높대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얘를 휘거나 구부려도 그 전기적인 성질을 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쓰냐면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혹은 우리가 입는 컴퓨터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핀을 꿈의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요, 근데 그래핀이요 구성하는 원소가 규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흑연에서 한 층을 더 떼낸 거니까 규소가 아니라 탄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B는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핀과 초전도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초전도체는 그렇죠, 임기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렇죠? 아주 센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자기장을 우리가 MRI 장치 같은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따라서 학생 C도 옳은 복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골라보시면 A와 C를 골라주셔서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각각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우리가 초전도체 공부했던 또 신소재 공부했던 각각의 구체적인 특징들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잘 잡아서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14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은요, 지구 전체의 평균적인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시스템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순환들을 좀 공부하면서 물질이 이동하는데 물질만 그냥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함께 이동해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얘네들의 도대체 주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공부할 때 우리가 세 가지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에너지원이 있었죠? 그렇죠, 태양이 있었고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그렇죠, 조력 에너지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있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물의 순환에 주되게 작용하는 에너지는 그렇죠,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의 이 순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는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단위가 나와 있는데 이 단위 우리 살짝 생략하고 그냥 수치만 비교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해양에서는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자료를 읽기만 하는 거예요. 해양이라는 곳 어디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가 해양이구나. 그러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대요. 그대로 수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강수량? 그럼 해양에서의 강수량은 요 값이네요. 그러면 284 여기 한번 써주시고, 증발량보다 많다? 그럼 증발량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해양에서 증발하고 있는 것은 320이네. 그럼 지금 누가 더 많냐면 증발량이 더 많아요. 그럼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구나. 자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니은에 보시면 A에 의해 수권이 직권을 변화시킨다? 근데 A를 보면 지금 뭔가 지하수에서 쭉 흘러온 것 같기도 하고 하천수 이렇게 돼서 여기 부분이 A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물이 순환할 때 에너지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때 지표를 따라서 물이 이동하게 될 때 그 에너지도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지형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럼 결국 물,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수권이 직권을 변화시킵니다.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니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구 전체에서의 총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하래요. 그러면 증발량 전체 찾을 건데 아까 찾은 증발량 여기 320이 있고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증발하고 있는 60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게 총 증발량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더하면 380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강수량도 한번 따져볼게요. 강수량 우리 아까 따져본 284 여기도 있고 육지 쪽으로 지금 96도 있어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역시 380으로 두 수치가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친구들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을 골라준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물의 순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순환을 좀 살펴봤었거든요. 더 큰 주제는 결국 어떤 것들이 에너지원이 돼서 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에너지도 함께 이동해서 결국 그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내용들을 포커스로 잘 잡아서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럼 15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15번 문항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시간에 조금 꼭 쫓겼을 수도 있고 문항의 길이도 다소 길어졌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천천히 보시면 그냥 우리가 늘상 풀던 그 문항이었어요. 네, 당황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5번에 먼저 문제를 보시면 그림은 수평면 위에 여기 수평면 위에 물체가 점 P에서 점 Q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 중요한 표시를 해두셨어야 돼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 그럼 여기 위에서는 직선 운동 하는구나. 근데 일정한 속력이래요. 그럼 우리 그걸 뭐라고 해요? 등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는 등속 직선 운동 하는구나. 요거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하다가 요 Q점에서요. 수평면을 떠나 운동하면 지면 위, 점 아래 요렇게 지금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해서 도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힌트를 뭘 더 줬냐면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각각 알려줬어요. 근데 이동한 거리는 지금 10m고 이만큼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2초가 걸렸습니다. 라고 주어진 거죠. 자, 그럼 2초 동안 10m 갔으니까 1초에는 5m를 갔겠구나. 그럼 이게 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리고 단하고 정말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단은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이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이 서술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자유낙하 운동에서.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해요. 그리고 수평면을 지나서는 여기에서는 이 공이 옆으로 운동함과 동시에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중력이었어요. 그럼 어떤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 그렇죠. 그게 우리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고 수평 방향으로는 지금 별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았죠?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없다는 건 얘는 5m/s로 등속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5m/s로 등속 운동하게 될 거다. 결국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의 그 합이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Q에서 요 Q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맞는 얘기. 우리 찾은 거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니은에 보시면 물체가 아래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5m/s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많은 친구들이 혼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느낌으로 풀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거든요. 자, 얘 지금 5m/s로 운동하고 있어요. 얘가 변화가 되려면 무조건 변화하게 하는 원인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 수평 방향으로 힘 작용했어요?
어디에도 그런 서술이 없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수평 방향으로는 5m/s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 도달해도 수평 방향으로는 5m/s로 운동하는 거죠. 지금 수평 방향의 속력은 5m/s가 됩니다. 라는 거 당연히 니은도 오름복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디귿 볼게요. 지금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한번 찾을까요? 얘가 지금 작용하는 힘 하나예요. 중력. 그죠?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지금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어디였어요, 우리?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금 운동하는 이 방향이 운동하는 방향이니까 연직 방향과 지금 운동하고 있는 이 방향이 같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디귿이 우리 친구들 틀린 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기역과 니은을 골라준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모든 대단원, 4개의 대단원을 통틀어서도 늘 중요한 개념, 매번 나오는 개념. 그러나 묻는 핵심은 늘 똑같은 거.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 이해하고 있는지, 그 2개의 합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이 운동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늘 같은 것들을 묻지만 유형만 바꿔서 나오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수평 방향 그리고 수직 방향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럼 16번 문제도 좀 볼게요. 그림은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세포막이라는 이름이 보였을 때, 아, 나 세포막 공부했지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요게 인지질이었어요. 그쵸?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를 떠올리셨어야 되고, 그림이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였다라는 거 반드시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 인지질에서 머리 부분은 그렇죠, 친수성,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었어요. 그래서 소수성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물 쪽으로 친수성, 머리가 되고 있는 이중층의 구조였고 단백질이 관통하거나 파묻혀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세포막이 그냥 단순히 막인데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우리 그렇게 공부 안 했다고요. 아, 이 세포막이 정말 중요한 거는 물질 출입을 관여합니다. 우리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물질 출입을 관여하는데 물질 출입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확산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자, 그럼 확산이라는 게 뭐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운동하는 거였다고요. 이때 에너지 소모되나요? 아니죠. 에너지 소모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 물질이나 아무렇게나 계속 투과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은 투과가 되고 어떤 물질은 투과가 되지 않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걸 같이 좀 기억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인지질통에서는 우리 이산화탄소나 혹은 산소같이 크기가 작거나 혹은 극성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지질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났었고, 크기가 큰 포도당 아니면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인지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은 인지질, 우리가 찾은 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요,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죠. 어떤 물질은 투과를 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를 잘 시키지 않고, 여기에 보면 우리 인지질 이중층에서는 크기가 작고 지금 극성이 없는 물질, 이런 애들은 잘 투과가 되지만 이거 크기가 크거나 극성이 있으면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가 됩니다. 이런 내용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디귿에 보시면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에는 포도당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같이 정리했었죠. 단백질 통해서 포도당 이동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고른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세포막에 대해서 확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항이 출제가 됐지만 이 선택적 투과성과 관련해서 삼투 현상이나 다양한 문항들이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할 때 확산과 삼투 그리고 동물세포에서 식물세포에서 어떠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지 그 실험 내용까지 좀 같이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17번 문항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항은요, 다음은
범퍼카의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정리만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그렇죠. 그게 충격량이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이 적어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었어요. 근데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했던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라는 것은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을 늘려주던지 줄여주던지 해서 결국 이 힘, 충격력이라는 것을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더라. 요것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 한번 정리해보면 얘 질량도 있고 움직이고 있던 속력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얘가 멈추게 되면 속력이 0이 될 테니까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결국 이 힘, 충격력이라는 걸 줄여주면 우리는 안전해질 거예요. 이게 안전해질 수 있는 원리예요. 그럼 얘는 결정이 됐잖아요. 충격량이라는 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충격력이라는 걸 줄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 힘을 받는 시간을 크게 해주면 돼요. 그럼 힘을 받는 시간을 크게 해주는 이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폭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범퍼카에도 고무 범퍼로 둘러싸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충돌할 때 푹신하게 만들어주면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면 충격력이 작아져서 결국 안전해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얘에 해당하는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니은을 한번 보시면 여기 배에 매단 타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타이어? 얘도 뭔가 푹신하게 만들어줄 건가 보다. 그러니까 얘도 속력이 있고 질량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언젠간 멈출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게 결정되면 충격량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결정되면 최소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은 줄여줘서 안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근데 그 힘을 길게 해주는 것이 폭신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배에 매단 타이어는 폭신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맞는 얘기. 기억을 보시면요. 지금 동전이 있고 지금 종이를 우리가 이렇게 탁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운동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멈춰있는 물체는 멈춰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톡 떨어지려고 할 테니까 얘는 관성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귿에도 보시면 얘 지금 지진계의 무거운 추, 요거는요. 지면이 흔들릴 때, 지면이 흔들려도 이 굉장히 무거운 추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걸 가지고 지면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시 얘도 관성을 이용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은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준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 1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항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판의 경계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판의 경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판의 경계는 우리가 크게 3개로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그렇죠? 판은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판이 생성되는 발산형 경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판과 판이 만나요. 수렴하는 경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경계도 있었어요. 거기를 우리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따라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멘틀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판이 생성됐었고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멘틀이 하강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판이 소멸됐었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는 생성도 소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판과 판이 멀어져요. 그리고 판이 생겨요. 그러니까 판이 서로 새롭게 생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땅이 흔들리겠어요. 여기에서 당연히 지진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맨틀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던 마그마 같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화산 활동 일어나요. 맞나요? 이때 여기에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 독특한 지형이 바로 열곡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아, 그러면 동아프리아 열곡대는 지금 발산형 경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고, 수렴형 경계는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눴었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그리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 어쨌든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섭입하게 돼요. 자, 그럼 아래로 섭입할 때 보면 땅과 땅이 만나서 아래로 파고드는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렇죠? 만나는 부분마다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다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생성된 마그마가 당연히 화산 활동도 일으키더라. 그죠? 이 친구도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안쪽으로 밀리니까 습곡 산맥도 만들어졌었다고요. 그때 만들어진 안데스 산맥. 아, 그럼 얘는 지금 수렴형 경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되셨죠?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지진 있고 화산 활동 일어납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존형 경계는요, 그냥 판이 어긋나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마그마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판과 판이 만나니까 땅이 흔들리는 정도, 가벼운 천발지진 정도가 나타나게 되고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보존형 경계의 큰 특징이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지금 얘네들을 구분하는 거네요. 첫 번째 보니까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리했을 때 하나밖에 없었죠. 보존형 경계. 그러면 보존형 경계는 지금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니까요.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산안드레아스 단층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멘틀 대류 상승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멘틀 대류 상승부는 지금 발산형 경계, 그거는 동아프리아 열곡대였으니까요. 예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리고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안데스 산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옳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A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일단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은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대요. 근데 니은은 지금 B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한대요. B는 지금 안데스 산맥이었으니까 여기는 수렴형 경계였죠. 아, 그럼 니은은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C에서는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진은 세 개 다 모두 다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안드레아스 단층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디귿까지 우리 친구도 옳은 보기로 골라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골라준 4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 19번 문항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은요, 효소가 없을 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표는 3%의 과산화수소수가 든 시험관 A와 B에 각각 기역과 니은 중 하나를 넣었을 때 기포 발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감자즙 증류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눈에 보였어야 되는 것은 효소예요, 효소. 그럼 효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 줄여줘서 결국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응 속도를 올려주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 찾는다면 요 A에 해당하는 것이 활성화 에너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기포 발생 결과를 구분해 보면 어디가 더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발생했대요. 기포가 발생했대요. 그럼 여기에가 효소가 작용했겠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보니까 얘는 기역을 넣어줬고 얘는 니은을 넣어줬으니까 니은에 효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역은 증류수가 되는 거고 얘가 감자즙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은 감자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역은 우리 증류수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역 틀린 보기. 니은에는 여기 니은에는 A를 감소시키는
이 감자즙 안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물질이 들어있대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니까 우리 니은 오름보기가 되겠죠. A와 B에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속도는 같은가요? 아니죠. 효소가 있고 없고가 결국 반응 속도를 다르게 했었으니까 속도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우리 친구들 니은만 골라준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효소의 작용에 대한 문제였으니까요. 우리 다음에는 효소기질 복합체나 다양한 또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핵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는 너무나 중요해서 핵 밖을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핵 밖으로 전달해 줄 아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핵 안에서 유전 정보를 복사하는데 그래서 DNA에서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전사라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닥 중에 어떤 가닥을 주형으로 만들어내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 아데닌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서 이 두 가닥 중에 위의 가닥이 주형이 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아데닌을 만들면 원래는 타이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타이민이 RNA에는 없죠. 그럼 유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에는 사이토신, 그리고 아데닌에 유라실. 이렇게 전사가 되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드디어 RNA가 핵 밖으로 가서 어디로? 그렇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NA에서 이렇게 세 개의 염기의 조합을 3염기 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RNA의 세 개의 염기의 조합은 우리는 코돈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코돈이 되면 이 코돈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고 아미노산의 결합을 통해서 결국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기 볼게요. 기억의 염기 조합은 코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아니라 기억은 3염기 조합이에요. 코돈은 RNA 3개의 염기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기억은 일단 틀린 보기. 니은의 염기 서열은 우리 이거 찾았죠? 니은은 오른보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라실, 사이토신, 유라실. 그 다음에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 디귿 오른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준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1단원, 2단원 적은 단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무리 1학기 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도 방학이라는 좀 긴 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복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험을 우리 친구들이 잘 치렀을 수도 있고 다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문항 한 문항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요 문항 정리할 때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반드시 그 내용까지 꼼꼼하게 같이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우리 친구들 시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항 한 문항 또 해설 들으면서 복습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멋있고 꼭 꼼꼼하게 한 문항 한 문항 정리를 해서 모두 다 우리 친구들의 지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우리 친구들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